아마 들어보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Say No, 그러니까 Say No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인데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만 알려져 있죠.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에 올렸던 글들을 엮은 건데 정말 특이한 점은 저자가 인세를 한 푼도 안 받고 이 책이 무료로 배포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식 출간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이걸 막 자발적으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본해서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요? 네, 거의 뭐 아는 사람만 아는 지하경제 필독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자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 그분의 글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조언, 때로는 좀 아프기까지 한 그런 현실적인 조언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방대한 가르침 속에서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께 가장 날카롭게 파격할 만한 핵심 생각들을 뽑아보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는 그런 비법서가 아니고요. 삶에 대한 태도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저자의 강력한 메시지에 한번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역시 저자의 필명 Say No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식이나 통념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 Say No, 이 뜻이잖아요. 여기서부터가 벌써 좀 심상치 않은데 첫 메시지부터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보통 삶이 힘들면 위로를 건네는데 이분은 삶이 그대를 속인다고 느껴지면 슬퍼하지 말고 분노하라고 말해요. 네, 시작부터 아주 세게 나오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호불호가 갈리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법이거든요. 맞아요. 저자는 안락한 위로나 막연한 긍정회로가 아니라 지금 처한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분노, 그 반항심이야말로 변화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주장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분노를 삶을 바꾸는 연료로 쓰라는 겁니다. 책에 나온 사례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서 단돈 $100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결국 하버드 박사까지 된 서진규 씨 이야기. 네, 그 이야기도 나오죠. 또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세계적인 래퍼가 된 에미넴을 예로 들잖아요. 이분들 공통점이 바로 자신의 환경에 대한 엄청난 분노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이따위 환경에서 썩을 순 없.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뭐랄까 도끼 어린 분노가 이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분석인 거죠. 생각해보면 편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도 필사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약간의 불편함과 분노가 오히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움직이다가 만약 실패했을 때 그때의 조언도 정말 뼈아픈데요. 체면 같은 건 다 버리고 제로 지점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특히 스크래치라는 영어 단어 하나로 재기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까지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 부분은 정말 백미죠. 한번 풀어주시죠. 실패로 구겨진 체면에 흠집을 내라. 스크래치. 네. 둘째, 과거에 좋았던 생활 수준. 이거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스크래치. 아예 지워버려라. 네. 그리고 셋째, 모든 것이 사라진 새로운 출발점. 스크래치에 서라. 넷째,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from scratch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닥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아라. 스크래치요. 와, 이 단어 하나에 실패 극복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맞아요. 실패의 상처, 스크래치를 인정하고 과거의 영광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스크래치, 아무것도 없는 출발선, 스크래치에서 맨주먹으로 from scratch 다시 일어서서 돈을 긁어 모으라는 스크래치업. 정말 이제 처절하고도 현실적인 재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아름다운 재기 스토리가 아니라 거의 생존을 위한 실전 매뉴얼에 가깝습니다. 맞아요. 그런 냉정한 현실인식이 일에 대한 조언으로도 이어지더라고요. 솔직히 좋아하는 일을 하라 라는 말을 저희는 거의 진리처럼 듣고 자랐는데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저자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니까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우연히 어떤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천직을 쳐져서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언일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재미없는 일 억지로 참고 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자의 의도가 재미나 적성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재미를 느끼게 되는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순서요? 네, 보통 우리는 이 일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자는 어떤 일이든 깊이 파고들어 남들보다 잘하게 되면 거기서 재미와 희열을 느낀다는 역발상을 제시하는 겁니다. 선실행 후 재미인 셈이죠. 그러니까 재미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모르면 괴롭고 알면 즐겁다. 이게 저자의 핵심 원칙이에요. 어떤 분야든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힘들고 지겹지만 계속 파고들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그 분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일이 즐거워지고 남들이 보기엔 열정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 적성을 찾겠다며 기웃거리는 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지금 하는 일 혹은 우연히 시작한 일에 깊이 몰입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게 곧 적성이자 좋아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책에 나온 그 삼겹살집 사장님 이야기가 이 말을 딱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고기나 팔던 분이 어느 날 삼겹살 맛이 고기를 굽는 돌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 후로 전국을 뒤져서 마음에 드는 돌을 구하고 그 돌을 막 삶고 기름에 길들이는데 엄청난 정성을 쏟아요. 그렇죠. 그분에게 돌을 길들이는 과정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파헤치는 그런 재미있는 취미나 연구에 가까웠겠죠. 맞아요. 일이 놀이가 되는. 네, 당연히 그렇게 구운 삼겹살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맛이었을 거고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돈은 저절로 따라온 거고요. 그래서 저자가 젊은이들한테 주 5일째 근무 좋아하지 마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내 몸값이 오른다 같은 쓴소리를 하는 거군요. 네, 이게 평생 일 중독자로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커리어 초반, 그러니까 젊을 때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지식과 경험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집중 투자의 시기. 맞습니다. 남들이 쉴 때,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할 때 실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게 결국 당신의 몸값을 결정한다는 아주 냉정한 조언이죠. 일종의 실력 자산을 쌓는 시기를 가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일까지 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이유, 결국은 돈과 연결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자는 이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설적인, 어찌 보면 듣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하죠. 맞아요. 특히 그 은행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렇죠. 은행이 고객을 어떻게 차별하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소액 예금 고객한테는 창구 직원을 줄이고 ATM 쓰라고 유도하면서 온갖 수수료를 물리지만 수시곡대 자산가에게는 안락한 PB센터에서 전담 직원이 차를 대접하며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 누구나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그냥 눈앞에 딱 던져주는 느낌이었어요. 네. 하지만 저자는 여기서 이 불평등한 사회라며 분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본주의의 당연한 원리다라고 말하죠.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빠른 것을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욕하면서 정신승리하지 말고 이 현실을 직시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쪽으로 이동하려는 동기로 삼으라는 거죠. 시스템을 욕하는 건 쉽지만 그 시스템의 상층부로 올라가는 건 노력이 필요하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인식이 그 유명한 파큐머니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저도 이 개념은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들어봤는데 이 책에서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인격 모독을 할 때 엿드세요 라고 외치고 사표를 던져도 당장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돈. 하하. 이게 바로 포큐머니의 개념이죠. 단순히 부를 과시하거나 사치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내 존엄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자가 직접 겪었던 일화도 나오잖아요. 세관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맞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굽히고 들어갔을 텐데 저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죠. 그럴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퍼큐머니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그렇죠.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을 권리를 사는 돈. 정말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통쾌한 개념이죠.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나는 저런 돈을 평생 모을 수 없을 텐데 라면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건 처음부터 수십억을 목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장 다음 달 월급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3개월치 생활비, 6개월치 생활비처럼 작은 단위의 퍼큐머니부터 만들어가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에 가깝습니다. 아, 시작은 작게. 네, 그 작은 자유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쌓여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분노를 연료 삼아서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내 존엄을 지킬 돈을 버는 이 험난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저자는 여기서 인테그리티라는 가치를 꺼내더라고요. 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본다고 하죠. 지능, 열정, 그리고 인테그리티. 인텔리전스, 이니셔티브, 인테그리티. 네, 그러면서 버핏이 이런 말에 덧붙입니다. 만약 마지막 덕목인 인테그리티가 없다면 앞에 두 가지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와,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머리는 좋은데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은 그 똑똑한 머리를 조직을 망치는 데 쓸 것이기 때문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저도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그냥 정직이나 성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 그 의미를 훨씬 깊게 설명해줘서 좋았어요. 저자는 이걸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 즉 온전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본다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죠. 이런 인테그리티가 없는 사람과는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당연히 큰 성공을 거두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 바로 이 온전함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로 협상 능력을 꼽습니다.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소문을 안 내는 비밀스러운 책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하하, 네, 그만큼 이 기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자는 가격표가 붙어있다고 해서 그게 당신과 합의한 가격은 아니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말을 던집니다. 와, 우리는 보통 가격표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조건은 고정된 게 아니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깨우쳐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물건값을 깎는 기술을 넘어서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일종의 삶의 태도에 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세이노의 가르침을 통해 부와 성공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는 여러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듣다 보면 그의 메시지가 때로는 너무 거칠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라는 아주 일관되고 강력한 요구가 깔려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외부 환경이나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막연한 희망에 기대지도 말라는 거죠. 대신 자신의 분노를 연료로 삼아서 지금 당장 1인치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모든 걸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아, 영화 애니 기분 선데이의 명대사를 인용하면서요. 네, 인생을 바꾸는 건 언젠가 올 거창한 한 방이 아니라 오늘 하루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1인치의 전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힘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는 인생을 삶과 생활로 구분합니다. 네, 생활은 쉽게 말해 돈을 벌기 위해 내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고, 삶은 그 외에 내가 진정으로 누리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그는 묻습니다. 당신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봤을 때 과연 당신의 소중한 삶이 돈 버는 생활 때문에 시궁창에 처박혀 있지는 않느냐고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곱씹어볼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주고 있습니까?